연준이 물가를 못 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곧 바로 경기 대침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1960년대 뭐 후반부터 최근까지의 미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CPI입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하고 경제 성장률이 역전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이 역전됐을 때가 전부 다 경기 대침체가 왔어요. 그래서 회색 선으로 쳐놓은 게 전부 다 경기 대침체거든요. 그리고 역전되지 않았을 때는 경기 대침체가 일어나지 않았죠.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률을 역전하는 거. 이건 이제 월 단위가 아니에요. 연 단위입니다. 연 단위가 중요해요. 연 평균으로 지금 잡는 거니까. 그리고 최소한 6개월 평균 뭐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 봤을 때 제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시해 놓은 곳들이 있죠. 네, 그게 한 5번 정도가 됩니다. 베트남 전쟁 일어났을 때, 오일 쇼크 일어났을 때, 1, 2차 오일 쇼크 일어났을 때,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미국의 부동산 위기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닷컴 버블기가 일어났을 때,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기 침체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표기하지 않고 그냥 경기 대침체라고만 표시한 게 두 군데가 있어요. 1980년대 초반하고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제가 표시해 놓은 것과 경기 대침체라고만 표시해 놓은 것,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요. 인플레이션율이 쭉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크로스오버, 교차가 되면서 역전이 되는 시점들이에요. 다 보시면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경기 대침체라고 표시한 것, 이 두 군데는 물론 이때도 엄밀히 얘기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하고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인플레이션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대침체가 표시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았어요. 네. 자, 그런데 제가 굳이 스태그플레이션 표시하지 않고 그냥 경기 대침체라고 표시한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표시한 데는 인플레이션율이 쭉 계속해서 상승했지만 경기 대침체가 표현한 데는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지만 인플레이션율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굳이 나누자면 이제 두 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데 경제 인플레이션율이 쭉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준하면서 경기 대침체가 오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율도 같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상황.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넣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든지 간에 두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상황 다 어떻게 돼요? 경기 대침체를 수반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자산시장의 붕괴를 같이 수반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미국의 이제 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면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이제 상승되고 있죠. 이 국면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그널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2023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이 2023년에 역전되느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역전의 방식은 인플레이션율은 계속 상승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방식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만 경제 성장률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면 현재 추세로 보면 지금 2022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역사 40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19라는 병목 현상이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어쩌든지 간에 올 연말 내년 연초는 고점을 찍고 인플레이션율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내년 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율이 내년이 올해보다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곡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 상황은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율도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의 전형적인 제가 이 그래프에 나타냈던 스태그플레이션을 표시했던 그런 수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제가 경기 대침체라고 표현했던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는데 경제 성장률이 더 빨리 떨어져서 경기 대침체로 가는 이런 어떤 준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대침체로 가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율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떨어뜨려서 경제 성장률 밑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어떤 경기 대침체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2023년 내년 중후반 연말쯤이 이제 되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연말이 이제 결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뭐 코로나19의 병목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그 수요와 공급이 서로 미스매치가 되거나 혹은 보복 소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혹은 일자리의 어떤 그 수급의 문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반영됐던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대체적으로 다 해소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돈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율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평균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그 경기 대침체와 이제 비슷한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2023년 연말쯤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이제 인플레이션율과 그때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중요해요. 그러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율이 서로 거의 뭐 비슷한 수준까지는 좀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크게 역전이 되면 2024년에 경기 대침체로 곧바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왜? 과거의 지표상으로 보면 사례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내년 말에 그런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긴 하는데 경제 성장률이 더 빨리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되겠죠.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해소가 돼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속도가 완만하거나 뭐 어떤 이유에서 완만하거나 완만해서 생각보다 덜 떨어지거나 두 개 인플레이션율과 경제 성장률이 같이 떨어지는데 그게 역전이 되려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더 늦게 떨어져서 완만하게 떨어지는 경우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는 뭐 평균치를 유지하더라도 괜찮더라도 그런 케이스 아니면 인플레이션율은 상당 부분 잡혀서 떨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팅,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너무 무리하고 강하게 해서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더 많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2023년 내년 말경에 그런 모습이 보이면 2024년부터 경기 대침체 혹은 자산시장 대학살에 준하는 버블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측치를 제가 이제 과거에도 이제 보여드린 거죠. 2023년을 보면 현재 2023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최고 3.5% 그리고 최저 2.2%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말이 되면 2%대 후반, 3%대 초반 사이 평균치를 보면 그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은 뭐 2021년, 2022년 케이스로 계속 내려가는 추세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도 내려가는데 인플레이션율도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하락보다 경제 성장률 하락이 더 빨라서 두 가지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준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되고 그러면서 경기 대침체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 세게 해서 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뭐 3%대 초반이나 혹은 높은 수준에서 3%대 후반 가장 높게 예측한 그 수준이 아니라 2%대 가장 밑에 수준 2%대 초반까지 가고요. 그리고 그 여파가 만약 그렇게 돼서 거기까지 떨어진다면 이 여파가 내년에만 멈추는 게 아니고 2024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24년을 2.0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2.0이 깨진다는 거죠. 1%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은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아서 2023년에 벌어진 격차가 2024년에 더 크게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기 대침체가 이제 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것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준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내년 말경의 인플레이션율을 가능하면 2%대 후반, 3%대 초반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3%대 초반까지.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고 첫 번째 조건이 그거고 두 번째 조건은 경제 성장률도 어느 정도 잘 달래면서 어떻게 되냐면 경제 성장률 자체도 2%대 후반, 3%대 초반까지 유지를 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가능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50대 50 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50대 50. 왜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팅이 좀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가지고 올해도 인플레이션 올해
연말 인플레이션을 4.3%까지 후퇴를 했잖아요. 2%대 후반 혹은 초반에 잡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대폭 후퇴를 했고 지금은 여기에 이제 복병이 발생했죠. 전쟁이 터지면서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율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게 딜레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올라가 버린 거죠. 유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연준의 스텝이쟁 발발 이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쟁이 발발되고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유가가 폭등을 하고 국제 물가가 확 뛰고 뭐 이러면서 연준이 지금 훨씬 더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연말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4.3%까지 떨어진다고 말했던 그 시점보다 지금 더 급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발언들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강성 발언이 나오죠. 그래서 뭐 5월 달에는 빅스텝을 하고 심지어는 빅스텝을 두세 번 더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추가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굉장히 다급해진 상황이 되고 연준이 다급해질수록 어떻게 정책적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정책적 실수는 보시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는 최대의 정책적 실수는 경제 성장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못 잡느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기 대침체와 자산 시장의 대폭락과 관련해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율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을 어디까지 떨어뜨느냐 또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면 경제 성장률을 망가뜨리지 않느냐, 망가뜨릴 수 있느냐, 망가뜨리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즉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2023년에 경제 성장률이 최저점을 예상치가 2.2고 최고점이 3.5인데 그럼 평균치로 보면 대략 3%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3% 플러스 마이너스가 미국의 현재 돈 풀린 거라든지 미국의 어떤 잠재 성장률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기업의 역량이라든지 혹은 주변 상황을 봤을 때 그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거나 서투르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빠진 거죠. 그래서 미스를 하게 되면 이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할 가능성이 이거 망가진다는 거죠. 망가지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율이 높기 때문에 대침체가 가는 게 아니고 경제 성장률이 망가지기 때문에 대침체가 사실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경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표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 무너지기 때문에 대침체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왜? 경제 성장률이 무너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업의 이익률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기업의 이익률이 떨어지면 정크본드의 부실도가 높아진다는 거고 주가를 더 이상 받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채권 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산 시장이 도미노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산 시장의 대충격, 자산 시장의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겉에 보이는 것은 인플레이션 파이팅이지만 실제적으로 관건은 경제 성장률을 얼마만큼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사실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는 걸 막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성장률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하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게 된다면 과하게 하거나 급하게 하거나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팅을 해서 결국 인플레이션은 잡았는데 그 파이팅이 너무 과도한 나머지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주는 충격보다는 인플레이션을 파이팅하는 그 행위에서 경제 성장률의 충격이 더 크게 맞아서 경제 성장률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물 경기 대침체, 자산시장 대폭락이 일어나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연준의 정책적 미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률적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금 이게 상황을 보면 그 2008년에 제가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2008년에 유가가 좀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때와 비슷하게 인플레이션 상승, 유가 상승. 그러면서 미국의 GDP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2008년에도 버블 붕괴가 올 때 유가가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그래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하는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결국은 GDP 하락이 쭉 계속 이어되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이제 일어났던 거죠. 지금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위험성들이 지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쩌든지 간에 연준이 초유의 능력을 발휘해서 물가도 잡고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인데 물가도 잡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훼손시키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2, 3년
제가 빠르면 2, 3년이었는데 그 시점에 실물 경기 대침체 자산시장 대붕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늦춰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3, 4년 후가 되겠죠. 2025년 혹은 2026년 초반 자산시장이 버틸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이유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붕괴가 일어나지 않고. 실물 경제도 즉 채권 시장도 하이힐드 채권이 무너지지 않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거죠. 버티기 때문에 늦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준이 물가를 잡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왜 그러면 늦춰지느냐? 네, 당연히 경제 성장률을 받쳐주니까 기업 이익도 양호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이익도 양호하게 나오고 채권 시장에서도 부실도를 좀 버틸 수 있는 거죠. 이 시나리오 가면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연준이 물가를 잡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훼손시키지 않으면 연준이 물가를 잡은 이후에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렸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일부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산시장이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 시장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쫙 올렸다가 이제 물가가 잡히고 경제 성장률을 훼손시키지 않은 상황인데 물가를 잡히니까 경제 성장률의 어떤 그 유지를 계속 하기 위해서 금리를 쭉 내리니까 기업의 이자 부담도 좀 줄어들죠. 그래서 기업이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숨통이 트이고 자산 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호재로 작동해서 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상승기를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례가 바로 이게 1990년대 사례예요. 예,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쫙 올렸다가 어느 정도 잡히니까 금리를 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이 자산시장이 다시 한번 쭉 상승을 합니다. 추가 버블로 상승이 되죠. 연준이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 버텨주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자산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2004년인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쫙 올릴 때는 자산시장이 박스권을 쭉 가다가 멈추면 추가로 올리지 않아도 주식시장이 올라가거든요. 자, 보시면 다시면 2004년, 6년 요 케이스 때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난 이후에 자산시장이 상승을 했죠. 이 말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쫙 올린 다음에 멈추면 그때 멈출 때 실물 경기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크게 훼손이 안 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되겠어요? 호재가 돼서 자산시장에 추가 상승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너무 급하게 올린 나머지 그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린 게 이제 1994년 사례인데요. 쫙 올리면 부담을 크게 주겠죠. 그래서 연준이 일단 인플레이션을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히고 난 다음에는 이걸 고점에서 유지하면 이 경제 성장률 훼손이 그 다음에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자산시장이 그 재상승을 시작하는데 내리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큰 규모로 자산시장이 상승을 하죠. 그게 이제 1994년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케이스죠. 2008년 서프라임 사태 이후로 이때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천천히 올리니까 부담이 적으니까 이때는 그냥 기준금리 인상 기간에도 자산시장이 상승한 케이스였어요. 네, 였어요. 그래서 이번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비슷한 사례를 보면 2004년 사례하고 그 다음에 1994년 사례 이 둘 중에 하나의 사례가 될 거고요. 이 말은 연준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어나지 않도록 물가를 잡고 경제 성장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절묘한 어떤 마법과 같은 일을 벌이는데 성공을 하면 연준이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기준금리 인상을 굉장히 광폭으로 하고 꽤 높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시점에서 멈추거나 빨리 멈추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금리를 다시 내리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리면 자산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 내려서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경제 성장률이 크게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시장도 추가 상승이 일어나서 자산시장의 대폭락이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늦으면 3, 4년 후에 실물경기 대침체 자산시장 대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왜 그러면 더 몇 년 더 안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년 후에 실물경기 대침체 그리고 자산시장 대폭락이 일어나느냐라고도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버블은 2008년, 2009년 이후에 2010년부터 쌓인 버블이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돼도 2025년까지 가더라도 15년, 16년 동안 쌓인 버블이니까
아무리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서 상당 기간 유지하더라도 이 총량 자체가 누적된 총량 자체가 거의 맥시멈 상태에 올라가서 그것 자체로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자연적 붕괴. 쉽게 해서 연준이 물가를 못 잡고 경제 성장을 훼손시키면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인한 정책 실수로 인한 좀 더 앞당겨진 대충격이라면, 두 번째로는 성공을 하지만 자연적으로 스스로 시장 자체가 더 이상 스스로 버티지 못해서 스스로 정크본드 시장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나스닥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이런 데서 스스로 시장에서 스스로 자산의 가격의 조정이 일어나는, 실물의 경기 침체가 실물의 조정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터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은 언제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올해만 해도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이 지금 몇 번씩 바뀌잖아요. 네. 뭐 아주 스몰 스텝으로 간다고,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고 했다가 다시 빅 스텝 한 번 간다고 했다가 또 한 달 지나면 빅 스텝을 3번 간다고 했다가, 이게 연준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늘 원래 그렇게 했던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올 연말에 가면 또 다르고 내년에 가서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은 언제든지 그때 그냥 그 몇 개월 사이만 연준의 어떤 심리 혹은 연준의 입지 뭐 이런 거를 이해하는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어쩌든지 간에 연준이 올릴 수 있는 폭은 한계가 있고, 빨리 올리면 이렇게 봅니다. 천천히 올리면 연준이 기준금리 올리는 기간이 길어진다. 베이비 스텝으로 연초에 연준이 발표했던 것처럼 베이비 스텝으로 연준이 올리면 목표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올리는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준이 갑자기 당겨서 빅 스텝을 뭐 2번, 3번 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 폭을 광폭 행보를 하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기간도 짧아진다. 왜냐하면 연준이 베이비 스텝으로 2년 동안 베이비 스텝 올릴 걸로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빅 스텝으로 그럼 올린다 바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년 동안 올린다 이렇게 안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목표치에 빨리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다시 정리하면, 연준이 베이비 스텝으로 2년 동안 예를 들면 뭐 한 2%대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연초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나 혹은 인플레이션 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빅 스텝을 한다라는 것은 목표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기준 금리를 도달하는 시점을 좀 더 빨리 당긴다. 그래서 빅 스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기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총 기간은 짧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전망치보다 뭐 2%대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3%대까지 올려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긴급성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오버슈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오버슈팅을 해서 잡으면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잡히는 신호가 오면 오버슈팅 한 것에서 정상적으로 미국 경제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금리만큼으로 다시 내린다. 그건 제가 뭐 다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정상적으로 현재 견딜 수 있는 것은 2%대 중반이라고 했죠. 다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오버슈팅을 한 다음에 빠르게 오버슈팅 한 다음에 다시 내려서 기준금리 정책을 전환하는 그런 어떤 케이스, 아까 봤던 2004년 1990년대 중반 사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자산시장을 호재로 받아서 자산시장은 추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의 위대한 반격의 시간, 이번에 새로 발표한 이제 시나리오, 이 책 가능하면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안에 한국이 도약의 시나리오, 붕괴의 시나리오, 뭐 주식시장으로 보면 코스피 4, 5천을 돌파하는 시나리오와 그렇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가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어디로 갈 것이냐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거치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혹은 국가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회복 탄력성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 다가오는 경기 대침체, 다가오는 자산시장 대붕괴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을 제가 지금 강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미래고요. 이것의 어떤 그 기간, 시점, 그리고 그 충격의 어떤 그 범위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거를 역사적인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일어날 거냐 아니면 그것을 갱신하는 새로운 역사적인 어떤 그 버블 붕괴의 사례를 만들 거냐,
뭐 그 정도가 지금은 불확실성이 그 결정적인 사건을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 좀 더 자세하게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번 또 강의 시간에는 그거로 인해서 그 결정적인 순간을 거치면서 붕괴 내전 시나리오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이 어떻게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시나리오 만약에 그것을 잘 견디면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잘 회복하면 우리가 이제 도약, 일본 추월 그리고 중국과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는 또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그러면 어떻게 코스피가 4천, 뭐 5천을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다음 강의들을 통해서도 제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 많이 참조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공부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